고전 읽기 두 번째 작품은 세계 문학 단편선으로 선정했습니다. 별이라는 알폰스 도데의 작품이죠. 고등학교 때 배웠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알폰스 도데 지은이는 1840년에 프랑스 프로방스의 님에서 태어났으며 189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던 중 집안이 몰락하여 형이 있는 파리로 가서 문학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연인들이란 시집이 국회의장이 모르니 공작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의 비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문학 공부를 하게 되었고 플로벨루와 뚜르게네포너 등 유명한 작가들과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알퐁스 도데의 작품의 특징은 소박하고 서정적인 것입니다. 환상과 현실을 잘 조화시킨 데 있습니다. 작품 곳곳에서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따뜻한 정이 배어 있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풍차방앗간 소식, 오려 이야기, 아들레의 여인 등이 있습니다. 자, 작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별, 알퐁스 도데. 이것은 프로방스 지방의 한 목동왕이 경험한 아름답고도 순수한 이야기입니다. 양치는 동안 나는 부르봉산에서 라불라라는 개와 함께 지냈습니다. 하루 종일 보이는 것이라는 초록색 산자락과 그 산자락에 있는 푸른 하늘, 그리고 한가롭게 흘러가는 흰 그물음뿐이었으며 들리는 곳이라곤 양들이 서로를 부르는 소리와 양의 목에 달린 방울소리, 가끔 나부라가 짖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간혹 몽드르 산의 수도사들이 약초를 캐러 가거나 빼몽산의 숲 굽는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산 아래 소식을 묻기라도 한다면 도리어 무슨 일이 있는지 대물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나고 나면 세상과 떨어져 있다는 고립감이 훨씬 더 해졌습니다. 내가 마을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꼬마 미아로나 로라드 아주머니가 보름에 한 번씩 식량을 신고 올 때였습니다. 그들은 항상 노새의 방울소리를 앞세며 나타났습니다. 꼬마 미아로의 명랑한 얼굴이 늙은 로라드의 아주머니 갈색 모자 저 아래 언덕에서 나타나면 얼마나 기쁜지 나는 마치 소풍 가는 어린애와 같은 심장이 되었습니다. 노새의 등에 식량을 내리면서 나는 산아래 마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시집가고 장가갔는지 연이어 묻곤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느 집 아이가 사례를 받고 어느 집 아가씨가 시집가고 어느 집 도련님이 장가갔는지 시시콜콜 전해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관심 끄는 것은 주인집 따님의 스테파네트 아가씨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흥미없는 체 하면서 이것저것 소식을 묻곤 했습니다. 요즘도 파티에 자주 가는지, 나들이를 자주 가는지, 아가씨의 환심을 사려고 요즘도 멋쟁이 청년들이 계속 찾아오는지 등등. 그때 누군가 가난한 목동 주제에 아가씨 일은 알아서 뭐하겠냐고 한다면서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었습니다. 이제 내 나이 20살이고 스테파네타 아가씨는 내가 이제껏 본 사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산속에 지내다 보면 오늘이 금요일인지 토요일인지 구별이 잘 가지 않지만은 그날은 보름치 식량이 오는 날이어서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식량이 오는 날은 며칠 전부터 손꼽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오후 늦게까지 노새의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특별 미사가 있는 모양이군. 아침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오후가 되어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길이 나빠 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모양이군 하고 생각했습니다. 3시쯤 되자 하늘은 물에 씻은 유리처럼 깨끗해지고 비에 젖은 산자락은 햇빛을 받아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연초록 나뭇잎은 빗방울을 떨구며 더욱 싱그럽게 빛나고 한결 가벼워진 바람은 부드럽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한바탕 쏟아진 소나기로 마치 세상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나뭇잎에 매달려 있던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와 골짜기의 물이 넘쳐 흐르는 소리에 섞인 노새의 방울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부활절에 울려 퍼지는 종소리처럼 경쾌하고 명랑하게 들려왔습니다. 나는 가슴이 설레어 방울소리가 나는 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노새를 끌고 온 사람이 꼬마 미아로도 늙은 노라드 아주머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아가씨 스테파네트 아가씨였습니다.
스테파네토 아가씨는 노새 등에 실린 식량 바구니 사이에 의젓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산의 맑은 공기와 소나기가 내린 뒤의 상쾌함으로 아가씨의 얼굴은 장밋빛으로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가씨는 요정처럼 불쑥 나타났습니다. 미아로가 아파 놀아다주마는 휴가를 얻어 아이들을 만나러 갔고 스테파네토는 아가씨가 노새 등에서 내리면서 새처럼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다가 길을 잃어서 좀 늦어졌어. 나는 아가씨의 아름다운 모습에 취해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꽃 리본에 화려한 레이스 스커트를 입은 아가씨는 숲에서 길을 잃고 헤맨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도회에서 춤을 추다 늦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겨울이 나면 나는 산에 눈이 내리기 전에 양떼를 몰고 농장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눈이 녹을 때까지 지나는데 식사 시간에 거실로 가로질러 가는 아가씨를 몇 번 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스테파나타 아가씨는 하인들과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웃는 얼굴이어서 하인들은 누구나 아가씨를 좋아했습니다. 그 아가씨가 지금 내 눈앞에 와 있었습니다. 그것도 오직 나만을 위해서. 아, 아가씨. 나는 아가씨의 아름다움에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스테파나타 아가씨는 바구니에서 식량을 꺼내놓고 주위 풍경이 신기한 듯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내가 그것을 안으로 실어 나르는 동안에 주위를 돌아다녔습니다. 스커트가 찢어질까봐 살짝 들어 올린 채 울타리가 쳐진 목장 안으로 들어가 라브라이 등을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내가 사는 방 앞을 기웃거리도 했습니다. 방문을 열고 살짝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니? 아가씨는 양털과 볏짚으로 만든 잠자리가 무척 신기한 모양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커다란 모자가 달린 비옷과 지팡이와 구식 엽총을 보면서도 신기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혼자 밥 먹고 잠잔단 말이지. 아, 얼마나 쓸쓸할까. 아가씨가 부러지듯 말했습니다. 그래, 여기서 뭘 하고 지내니?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꿈을 꾸니? 아가씨, 바로 당신을 생각하죠. 당신 꿈을 꾸고요. 나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속마음을 들키기라도 한 듯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가씨는 그런 내 모습이 재미있는지 한층 짓고선 질문을 했습니다. 예쁜 여자친구는 가끔 놀러오니? 여길 찾아오는 아가씨라면 분명히 황금 사냥일 거야. 아니면 노래를 부르며 산봉우리 위를 뛰어다니는 에스텔레 요정이었지. 그러더니 아가씨는 고개를 젓고 껄껄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그야말로 에스텔레 요정 같았습니다. 그럼 잘 있어. 날이 저물기 전에 가야 해. 스테파네타 아가씨는 노새 등에 빈 바구니를 싣고 산비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노새 발길에 차여 나뒹구는 조약돌 소리가 마치 내 심장 소리 같았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나는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아가씨의 모습이 한낮의 꿈처럼 사라질까봐 두려워 그 꿈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어느덧 어스름이 지고 계곡이 푸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양떼들은 서로 먼저 목장으로 들어가려고 몸을 부비며 울어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두워진 산비탈 아래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스테파네타 아가씨가 울상이 되어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명랑했던 모습은 간데없이 물에 흠뻑 젖은 채 오들오들 떨면서 강을 건너다 물에 빠졌어. 스테파네타 아가씨는 곧 울음이라도 터뜨릴 것 같았습니다. 올 때는 쉽게 건넜는데 돌아갈 때는 종회에 내린 비로 물이 불어나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산을 내려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목동들만 아는 지름길이 있었지만 아가씨 혼자서 가기에는 너무 위험했습니다. 그렇다고 양떼를 놓아두고 데려다 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가씨는 추위와 두려움에서 몹시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들어하는 것은 가족들이 걱정할 일이었습니다. 7월은 밤이 짧으니 금방 아침이 올 거예요. 나는 아가씨를 안심시키려고 애썼습니다. 아가씨의 젖은 몸과 옷을 말리기 위해 모닥불을 피우고 양젓과 빵도 내놓았습니다. 이것 좀 잡숴 보세요. 그러나 아가씨는 고개를 저으며 모닥불 근처에서 아예 오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가씨를 보고 있자니 나까지 울고 싶어졌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옅은 안개와
같은 빛이 조금 남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세요. 나는 아가씨를 내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에는 벌써 새 집단의 새 모피를 깔아 놓은 터였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인사를 하고 나와 모닥불 앞에 앉으니 라브라가 다가와 신발에 코를 비벼댔습니다. 스테파네트 아가씨에 대한 열정으로 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가씨는 내게 그 어떤 양보다 소중하고 순결했습니다. 그런 아가씨가 내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쉬고 있다는 것이 가슴 벅찰 뿐이었습니다. 나는 늘 하늘을 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본 하늘처럼 깊고 푸른 하늘은 없었습니다. 별이 그토록 아름답게 빛난 적도 없었습니다. 나는 나를 둘러싼 산과 머리 위에서 빛나는 별들을 보며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방문이 열리며 스테파네타 아가씨가 나왔습니다. 양들이 뒤척이는 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어 아가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기는 창결에 매 우는 소리도 있으니까요. 아가씨는 내 옆에 앉아 몰탁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나는 덮고 있던 양털 가죽을 아가씨 어깨에 덮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불꽃이 활활 타오도록 장작을 뒤적거렸습니다. 만약 당신이 모두가 잠든 한밤중 별빛 아래서 밤을 새운 적이 있다면 알 것입니다. 낮과는 다른 시간과 공간이 밤의 정적 속에서 눈을 뜨고 또 다른 신비로운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을. 샘물은 더욱 밝은 소리로 노래하고 연못은 작은 불꽃을 밝히고 나무들은 더욱 신선한 공기를 뿜어내고 요정들은 이산저산 자유롭게 오가고 낮에 들리지 않았던 작은 소리까지도 생생하게 들려온다는 것을. 낮이 살아있는 것들의 세계는 밤은 죽은 것들의 세계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밤을 무서워합니다. 스테파네토 아가씨도 조그만 소리에 놀라 내게 다가 안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리가 내게는 친근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연못가에서 외쳐롭고 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바라보니 머리 위에서 아름다운 별똥별 하나가 소리 난 쪽으로 긴 꼬리를 그리며 사라졌습니다. 저게 뭐지? 스테파네타 아가씨가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영혼이랍니다. 내가 성우를 그으며 대답하자 아가씨도 따라했습니다. 그러고는 별들의 움직임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 목동들은 모두 점쟁이라면서. 한참 만에 아가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점쟁이라는요? 천만에요. 우린 별들과 가깝게 살기 때문에 별에 대해 조금 더 잘 알 뿐이에요. 어느 땐 별들이 속삭이는 소리도 들을 때가 있지요. 스테파네타 아가씨는 한 손으로 턱을 받친 채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러느라 금발의 곱슬머리가 양털 가죽에 닿았습니다. 별이 참 많기도 하다. 어쩜 저렇게 아름답게 빛날까? 저 별들 이름이 뭔지 아니? 그럼요. 우리 물 위에 있는 저 별은 성 야곱의 길 은하수이랍니다. 옛날에 용감한 사를마뉴 대제가 사라센을 정복하러 갈 때 성 야곱의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 그려놓은 거지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스페인까지 쭉 뻗어 있는 것이랍니다. 그렇구나. 저쪽으로 멀리 보이는 별은 영혼의 술의 큰 곰자리예요. 네 개의 별이 수레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래. 그 앞을 지나가는 세 개의 별은 세 마리 짐승이고 저 세 번째 말 옆의 작은 별은 마부별이랍니다. 너 정말 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구나. 아가씨가 감탄했습니다. 그 주위에 온통 쏟아져 내리는 별 보이세요? 저 별들은 하느님이 이 하늘에 드리고 싶어 하지 않는 영혼들이랍니다. 그 아래 있는 별은 사망성이라고 하는데 오리온 성자라고도 하지요. 우리 목동들은 저 별을 보면 시간을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자정이 지났어요. 벌써? 네, 밤이 무척 깊었죠. 나는 아가씨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무닥불빛에 어린 아가씨 얼굴이 평화롭게 보였습니다. 저 아래 남쪽에 있는 별은 장드밀랑 시리우스이랍니다. 하늘의 햇불이라고도 할 수 있죠. 저 별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 어느 날 밤 장드밀량이 사망성과 병아리상 북극성이 함께 친구별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중 병아리장은 제일 먼저 도착하고 싶어서 곧장 위로 올라갔어요. 사망성은 좀 더 아래쪽에서 병아리장을 바짝 쫓아갔어요. 그런데 그 여름방이 장드밀량은 늦잠을 자고 말았어요. 그는 친구들이 먼저 가버린 것을 알고 화가 나서 지팡이를 냅다 던졌죠. 그래서 사망성을 장드밀랑의 지팡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니 해도 가장 아름다운 별은 우리 목동의 별이에요. 목동의 별? 네, 우리가 새벽에 양떼를 몰고 나갈 때 저녁에 양떼를 몰고 들어올 때 한결같이 우리를 지켜보는 별이죠. 우린 저 별을
말글론이라고 하는데 마글론은 7년에 한 번씩 베르드 프로방스 토성디를 따라가서 결혼을 한답니다. 어머, 별들도 결혼하니? 그럼요, 아가씨. 나는 별들의 결혼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뭔가 차갑고 까슬까슬한 것이 어깨에 와 닿았습니다. 졸음에 겨운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그 작은 머리를 내게 기대해 온 것이었습니다. 리본과 레이스와 곱슬 머리를 비비며 나는 새벽이 되어 별들이 빛을 잃고 서서히 동이 틀 때까지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아가씨가 깨어날까봐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은 몹시 뛰었지만 밤의 성스러운 비호를 받으며 어디까지나 순결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위를 돌고 있던 별들은 순한 양떼처럼 제 갈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을 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저 수많은 별들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별 하나가 길을 잇고 헤매다가 내 어깨 위에 내려앉아 고이 잠들었노라고. 저 수많은 별들 중에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별 하나가 길을 잇고 헤매다가 내 어깨 위에 내려앉아 고이 잠들었노라고. 알퐁스 도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알퐁스 도데는 1840년에 프랑스 프로방스의 님에서 태어났습니다. 189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57세에 돌아가셨군요. 고등학교를 다니던 중 집안이 몰락하여서 형이 있는 파리로 가서 문학 공부를 했습니다. 이때 연인들이란 시집이 국회의장 모르니 공작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의 비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문학 공부를 하게 됐으며 프로벨르와 뜨르게네프 등 유명한 작가들과도 사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알퐁스 도데의 작품의 특징은 소박합니다. 서정적입니다. 환상과 현실을 잘 조화시킨 데 있습니다. 작품 곳곳에는 가난하고 고통받은 사람에 대한 따뜻한 정이 배어 있습니다. 주요 작품에 대해서 알아볼 것 같으면 풍착한 소식과 오래 이야기, 아를레르의 여인 등이 있습니다.